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전국연합평가 해설 강의 2022년 6월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설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할 내용은 21번부터 34번 이 중에서 내용 일치 문제를 제외한 문항들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1번입니다. 밑줄 친 put the glass dow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어휘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이 어휘가 주고 있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휘들이 각각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표현을 그냥 보면 put the glass down이니까 뭐 물잔을 내려놔 이런 의미인데 말 그대로 물잔을 내려놓아라는 것이 정답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각 이 물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 윗부분에서 빨리 파악을 해서 답을 골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 글에서 읽어야 될 부분은 glass와 관련된 단서. 그렇죠? 유리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걸 캐치하고 가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A psychology professor raised a glass of water. 동그라미 하세요. glass of water가 바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glass of water가 누가 들었습니까? 무슨 교수가 들었죠? 심리학 교수가. 예, 심리학 교수가 이 물잔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물잔은 뭐와 관련돼 있다? 심리학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물잔을 들어 올렸어. While teaching stress, 거기 스트레스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어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물잔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줄의 끝에 and ask them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겁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다양한 답을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the absolute weight of this glass doesn't matter. 이 물잔의 무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물잔이 아마도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의 크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건지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It depends on, 거기 네모치겠습니다. How long I hold it. 내가 이걸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잔을 오래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작게라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입니다. It's quite light. 이거 지금 가볍지만 but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내가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it will cause severe pain in my arm. 내 팔이 많이 아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뒤쪽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네가 어제의 스트레스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즉 너의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면 It's a strong sign that it's time to 내려놔라. 스트레스를 내려놔라. 이런 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려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let go of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3번을 못 골랐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부족한 탓이다.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형 설명을 잠시만 하고 선생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흰색, 노란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요지, 그 다음에 제목, 주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의 추론 유형이라고 합니다. 대의 추론 유형. 대의 추론 유형은요,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가셔가지고 선택지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캐치를 하고 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글을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쭉 읽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먼저 보고 이 글에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이거니까 이 글은 이거와 관련됐겠구나를 가지고 이거 글로 가셔야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쉽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다행히 한글로 돼 있어요. 선택지가. 볼게요.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감정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감정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정이랑 비슷한 말이지 생각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공동체를 위한 선택에는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5번을 고른 사람은 이 글의 키워드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그 5번은 우리가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뭔가 감정을 타인에게 뭔가 하는 나누는 뭐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의 추론 유형에서 여러분 글 중반 이후부터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대의 추론 유형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어떤 글을 썼는데 글의 요지가 아침에 야채를 많이 먹자. 이게 요지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글 시작하는 부분에서 아침에 야채를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학생들이 더 안 읽을 가능성도 있고요. 뒷부분을. 그 다음에 앞부분에 너무 그런 요지를 주면 뒤에 가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글은 감정이랑 관련된 글인데 감정이랑 관련돼서 어떻다라는 것이냐 글 중반 이후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반 이후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하면요.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 Your feeling can mislead you into thinking things that are not supported by the fact라는 말을 한글로 가장 한글화를 잘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어요.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만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쉬운 유형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주제를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선택지가 나오는지 볼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단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네, children입니다. 여기 children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childhood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children 아니지만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count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count랑 비슷한 개념이 이번에 있나요? 숫자를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mathematical. 그죠? 세 번째에도 있나요? counting 있죠? 네 번째는 없죠? 다섯 번째 있나요?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있습니다.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 learning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learning이랑 관련된 게 2번에 있나요? understanding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4번에 있습니다. education이 있잖아요. 키워드가 제일 많은 게 몇 번입니까 지금? 1번과 2번이죠. 여러분들이 찍어도 지금 1번과 2번 중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애들이 수학을 또는 숫자를 세는 방법을 뭔가 배우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고 이 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글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23번은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역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한 개밖에 없죠. 계속 나오는 말은 한 개밖에 없죠. 알고리즘이란 말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갔죠? 알고리즘. 네, 이렇게 알고리즘이 3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에요? 알고리즘에 대한 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글은 키워드를 찾으면 그냥 끝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계속 이렇게 사례를 나열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글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공짜로 먹어라 하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24번 지나가고 29번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죠. 자, 봅시다.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어법 문제를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등급 밑에 등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 어법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풀 필요는 없습니다. 어법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뒤에 있는 장문 독해에서 한 문제를 쉬운 걸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등급엔 도움이 됩니다. 4등급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낮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문법을 안 가르치느냐? 선생님이 지금까지 10년 정도의 수능 시험에 출제됐던 문법 포인트가 뭐였는지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탑 5의 영역이 60%에서 80% 정도 꼭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한 5가지 문법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당일날에 한 4개 정도의 선택지는 맞는지 틀린지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답이 있으면 땡큐.
그 중에서 답이 없으면 못 찍으면 되겠죠. 어차피 정답률이 높지 않잖아요. 아무튼 선생님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탑5가 뭔지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법 포인트 탑5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주어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뭔가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을 쫙 준 다음에 동사를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주어하고 비슷한 명사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고 얘가 단수입니까 아니면은 복수입니까를 물어보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온 문법 포인트입니다. 거의 모든 시험, 문법 시험에 다 나오는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구유형입니다. 예, 이거는 구유형.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요즘에는 주어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동사 비슷하게 생긴 걸 막 집어넣고 동사 자리에다가 ing를 슬쩍 달아가지고 밑줄을 칩니다. 이것이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이게 2018년 문법 문제 정답으로 등장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다시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올해 안 나온다? 그럼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달아놨으니까 이거 ing, pp 구분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문장을 읽어보면 그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18년 수능 시험에 meaning 해가지고 밑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ing, pp 분사 구분하는 문제인가? 동명사 문제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대충 보고 지나가서 딴 걸 골랐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 문장에 진짜 동사가 없었어. 그래서 학교 정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나 문법 문제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ing와 pp를 구분하는 분사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분사를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역시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관계사 문제는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크게 나오는 문법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문제,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즘에 가끔씩 나오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패턴, 크게 요 세 가지가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때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ly 붙은 형용사, 즉 부사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요 세 개까지는 아니지만 요것도 많이 나오는 문법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요. 대신 해주는 명사 또는 대신 해주는 동사. 예, 대명사와 대동사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는 보통 원이냐, 원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대동사 문제는 두가 맞냐 아니면은 비동사가 맞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셀프 명사 뒤에 셀프 붙일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요 포인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5개 정도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따로따로 수업 시간 중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 문법 포인트 요겁니다. 오케이? 예. 요거는 좀 심플한 유형이고요. 2번 여기 있네요. 관계사. 그죠? 3번 문법 포인트 없습니다. 예, 동명사. 여기 중에 없어요. 탑5 중에 없습니다. 그죠? 4번 문법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ly 붙일까 말까. 5번 문법 포인트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요 5가지 알았으면 4개 정도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었다는 거죠. 거의 모든 문법 문제가 한 4개에서 3개 정도는 요 5개 안에 들어가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 5개를 정리를 잘 해 두시고 그때그때 틀리는 문제를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문제가 우리가 왔네요. 그렇죠? 네. 어휘 문제 푸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휘 문제는요. 오답지를 낼 때 무조건 어휘 문제는요. 무조건 반의어를 내게 되어 있어요. 반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져볼 때 이 말이 더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때 이 말에 반대말을 한번 넣어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슷한 형태의 어휘를 넣거나 이런 짓 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의어를 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푸느냐? 잘 보세요. 글 전반부에서 글쓴이가 플러스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마이너스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글쓴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관 또는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1, 2, 3, 4, 5번이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고 이 글쓴이의 관점을 내 것으로 빨리 내재화해야지 답을 잘 고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글 전반부에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 life like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가끔씩 너 자신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지? 너 뭔가 삶이 허전하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That's because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We are living someone else's life.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럼 이 글쓴이가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우리가 우리 삶을 살기 때문이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살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글쓴이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 글쓴이의 요지는 네 인생을 살아라. 다른 사람 말에,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잖아. 너무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으면서 살아라 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이 글을 읽을 때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의 관점은 뭐다?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가 제대로 못 사는 마이너스하고 여기도 마이너스하게 이유가 뭐다? 바로 네가 네 인생 못 살고 남의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We allow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걸 허락해. 뭐 influence our choice.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맞지? 그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그지? 그 다음에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엄마, 아빠, 선생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거를 다른 말로 구체화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social pressure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social pressure는 굉장히 deceiving한데 그게 뭐냐면 we are all impacted.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어. without noticing it. 알지도 못한 채 이미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부정적인 거지. 그지? 자, before we realize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we end up ignoring how other people are.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시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시하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좋은 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쁜 원인 설명하고 있어요? 나쁜 원인 설명하고 있다면 답이 이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글 위에서 이 글쓴이의 관점은 네가 네 인생 사는 게 좋고 네가 남의 인생에 남의 기대치에 맞게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글을 읽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유형들인데요. 네, 빈칸 추론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제풀이 연습이 많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3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빈칸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빈칸으로 가는 거예요. 빈칸의 앞과 뒤에 있는 말을 보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가냐면 글부터 일단 읽고 보는 거예요. 그래 요지를 일단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이걸 파악하려고 하니까 다 읽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부터 먼저 보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어려우면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한글로 쓰고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uch 네모가 are likely to stretch 늘려준대. participant 참가자들을 늘려주는데
beyond their usual way of thinking.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 넘어서까지 늘려준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같지? 그 다음 문장 볼게. 그 다음에 boosting creativity. 창의력을 부스팅 시켜준대. 그럼 좋은 게 확실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와 같은 우리가 찾아야 할 블라블라가 사고력을 증가시켜주고 창의력을 증가시켜준대. 그럼 여러분들 이 글에서 한 가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그지? 근데 그와 같은이라고 한 단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있다는 뜻이잖아. 맞나요? 이 바로 앞에 그와 같은 뭔가가 앞에 있다는 거잖아. 우리가 요 빈칸 앞문장을 읽어봤는데 요 빈칸 앞문장에 만약에 뭐가 나왔어. 근데 걔가 만약에 창의력을 높여주고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면 그거를 다른 말로 쓴 게 답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죠? 그럼 앞부분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For instance, 이 앞부분에 있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건 예시들이 쭉 나옵니다. 예시. For instance, 예를 들면 with the press of a button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예시가 쭉 지금 나열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열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시가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추론을 하셔도 되지만 for example 앞에는 이 예시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단어를 골라보세요. 여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1, 2, 3, 4, 5번 중에. constraint, limit와 같은 표현이 여기 있어요. 몇 번에 있나요? 1번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거가 같은 뜻이란 걸 모르면은 그건 어휘력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려고 그랬어요. 빈칸으로 먼저 가서 그와 같은 뭐가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냐고 했는데 여기 리미트 있는데 볼게요. working within limit. 뭔가 제한적인 것과 함께 일을 하면 뭔가 제한 사항이 있는 일을 하면 push us 한대요. 우리를 밀어준대요. 뭐 하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됩니까?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은 뭐가 그렇게 만들었니? 리미츠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도 constraint 있는데 볼까요? 여기 보시면 Virtual Meeting 플랫폼이 우리한테 더 많은 constraint을 커뮤니케이션에 주는데 근데 이게 네거티브 이펙트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글은 지금 1학년 학생들이 풀 때 코로나가 한창이고 원격 수업이 한창 있을 때라 가지고 글을 처음에 애초에 갔을 때 어떤 소재가 선택되어 있냐면은 가상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점들에 의해서 우리의 창의력과 그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창의력과 사고력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런 글이에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왜?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제한점이 많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 지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쉬웠어요. 왜? 이렇게 두 개의 명시적인 표현들이 대놓고 써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거를 먼저 구조화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3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가요, 여러분. 딱 고3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죠? 딱 고3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 가볼게요. 이거부터 가자 그랬잖아. 연습을 해보자. 자, on the other hand, 그죠? As rice price increase, 그러면 쌀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찾으면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가볼게요. 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law of demand. 그렇죠? 수요의 법칙.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뭔가 이 경제학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의 법칙은 뭐냐면은 that demand for good and service increase. 이게 원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demand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의 내용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질 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다가 일반적인 법칙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가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give and good. give and제는요, 스페셜 타입이라 가지고요. traditional law of demand. 이 일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give and제는 이 법칙하고 좀 다르게 가겠죠,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보겠습니다. Instead o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 consumer demand more. 더 많이 사는데 언제냐면 when the price increase. 그러니까 give and good은 프라이스가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쓸까?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taking an example. 예를 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느냐? Rice in China가 나옵니다. 여러분, Rice in China, 중국에서 쌀은 예시인데 뭐의 예시냐 하면 기펜제의 예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식에 적용하면 되죠. 쌀값이 올라갔어.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기펜제는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사람들은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쌀을 더 많이 사려고 해. 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쭉 선비처럼 그냥 쭉 읽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공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2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빈칸 문장은 빈칸에서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답을 빨리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출제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출제할 때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아시겠죠? 그냥 웃으라고 넣은 선택지였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한 오답지가 의외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쌀값이 올라가면 뭔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저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세이빙, 저축을 많이 한다를 많이 골랐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어떤 방식의 오류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지는 다 제대로 파악했는데 overthinking 하는 거예요. overthinking. 이 글 전체에 저금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골랐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거기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지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버띵킹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추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을 할 때는 지금 이게 추론이잖아요. 요 사실에다가 요거를 대입시키는 게 추론이잖아요. 그렇죠? 추론은 글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글 안에 있는 범위에서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세이빙에 대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 안에 있는 논리만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버띵킹 많이 하는 학생들이 대의 추론 유형에 가면은 제목 주제 고르기 할 때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가 고르고 나면 꼭 다른 답이 답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생각은 글 밖에 있는 배경 지식까지 끌어와가지고 한 단계 더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멋진 답인 거야. 왜? 자기는 이 글에 있는 팩트,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추론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항상 틀리는 거야. 왜 그렇다? 글 밖에 있는 데 것까지 끌어와서 추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추론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아시겠죠?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빈칸 추론의 33번, 34번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일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은 어디? 빈칸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랬죠? 자, 빈칸으로 갔더니 jeans 이렇게 유전자가요. turn on 켜지고 꺼져요. 이거 때문에. 그죠? 유전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대요.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뭐가 영향을 주냐는 거죠.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뭐가 영향을 주는지를 이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뭐지? 한번 가볼게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대학 이름 나오면 이거 뭐예요? 실험하겠다는 거죠. 그죠? 네, 실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험글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실험글은요. 처음에 우리가 실험글이 딱 나왔다. 스터디, 리서치, 서베이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에 실험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뭐 무슨 대학에 무슨 박사 대문자로 나오는 거 있죠.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이걸 주고 한 그룹은 이걸 줬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각각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실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한 집단은 이렇게 됐고 또 한 집단은 이렇게 됐다.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this shows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말 뒤에 이 실험의 결론이 나와요. 이 실험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야? 여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실험글이 나오면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론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네가 봤을 때 이 실험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까지 G를 대상으로 시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이 시험이 뭐에 대한 건지 이미 알고 있어요. 유전자와 관련된 거라는 거.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한 집단, 원 그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죠? 빨리 뭘 찾아야 되잖아요. 뭐를 찾아야 되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집단은 이걸 했어. 그러면 나머지 집단은 이렇게 했어. 이게 실험의 과정입니다. 그죠? 실험의 과정이 여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똑똑한 smarter mice는 were then raised in standard cages. 그러니까 똑똑한 쥐는 일반 우리에서 키워줬고 while 반면에 the inferior mice 그러니까 조금 유전적으로 열등한 쥐는 어디에서 키워졌냐면 raised in large cages with toys and exercise wheels and with lots of social interaction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실험을 이렇게 한 거야. 똑똑한 유전자를 주어진 애들한테는 좀 환경이 안 좋았고, 그렇지? 조금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한테는 환경이 좀 좋았다는 거야. 자, 근데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 결과죠. At the end of the study 이런 딱 결과란 말이잖아. 실험 끝날 때 보니까 although the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열등한 쥐가 genetically handicapped 유전 드디어 나왔어. 그렇지? 유전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걔들이 they were able to perform just as well as their genetic superiors. 유전자가 좋은 애들만큼 잘 하더라라는 거야. 그지? 그럼 대충 지금 실험 데이터 다 설명해서 이제 결론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한번 써준다. 알았지? 여러분들 틀릴까봐. 여러분들 틀릴까봐 한번 대놓고 써줘. 어떻게 써주느냐? This was a real triumph for 이 말이 좋죠? Nurture over nature. Nature는 타고난 거죠. 이게 유전이죠. 널처는 뭡니까? 양육. 이게 환경이 되겠죠. 그렇죠? 유전적인 자질을 뭐가 뛰어넘었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말 볼게.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안 좋으면 그게 켜질 수도 있고 안 켜질 수도 있는 거. 환경이잖아. 근데 여기 선생님이 environment라고 안 쓸 수 없잖아. 3점짜리 문제니까. 그래서 environment를 딴 문장으로 바꿨다고. 풀어서. 뭘로 바꿨습니까? 찾아야지 그러면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내 것들 이란 말이잖아요. 몇 번입니까? 3번. 예, 이게 답이 되겠죠. 그죠?
원래 원문에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부분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1학년 거니까 그래서 땡겨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3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뉴욕타임스에서 가지고 온 글입니다. 뉴욕타임스에서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재에서 가지고 온 글입니다.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고 해서 뭐 가져온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빈칸으로 가셔야 된다 그랬죠? 가볼게요. One reason we fail to act on climate change is 우리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is the common belief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인데 그거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을 건 명확하죠. 그렇죠?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후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념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게 기후변화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했어? 못하게 했다 했어?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 통념은 긍정적인 거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 통념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 뭔지 이 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lso까지 해가지고 딱 나누시면 요 빈칸 뒤에서 요 also가 나오기 전까지 해서 한 개를 고르시고요. 요 뒤에서 한 개를 고르시면 돼요. 네. 정확하게 아주 멋지게 딱 쪼개집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통념 볼게요. 수십 년 동안 climate change was a prediction. 미래를 예측하는 표현이었어요. 기후위기는 future. 그래서 scientist가 항상 future tense로 이야기를 했어요. This become a habit.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So that even today,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요즘에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 미래 시제를 써요. Even though we know that a climate crisis is ongoing. 우리 모두가 지금 기후 위기가 ongoing,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미래 시제를 써요. 이게 한 개예요. 두 번째 거. 사이언티스트가 또한 포커스하는데요. 어떤 지역들인데 most affected by the crisis, such as 방글라데시나 West Antarctic Ice처럼 그런 곳들이 전부 다 remote하고요. 그죠? remote한 곳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오나요? 두 개를 더 해볼게요. 시간적으로 멀다고 생각하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와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념 골라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믿기 때문이냐 하면요. 이거 선택지를 안 바꿨네요, 선생님이. 선택지는 여기 지문에 있는 거 보세요. 선택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통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뭡니까? It is far away in time 동그라미 거기다가 future라고 쓰시면 될 거고, 그렇죠? and space 공간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remote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글이 정확하게 반으로 딱 정답이 쪼개지죠. 네.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문제를 지금 34번까지 풀이를 해봤고요. 네, 없으면 일단 촬영은 여기서 마칠게요.